여러분, 최근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을 촉발한 사건은 비트코인 업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장기국채 바이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장기금리가 내려갔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며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쌓여있던 대규모 숏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산 것도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돈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하자 비트코인이 급등했을까요? 저는 이 현상이 지금 미국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미국은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항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싫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만들어졌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등장했고 채굴 산업도 상당 부분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피아트머니로부터의 탈출이다. 저 역시 큰 방향에서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저는 이 말이 절반 정도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피아트머니로부터 탈출하려면 비트코인 안에서 경제활동이 완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물건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표시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기업들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달러나 원화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고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안 됩니다. 반면 자동차를 타고 30분을 가면 라이트닝 결제가 가능한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그냥 가까운 맛집으로 갑니다. 결제 수단 하나 때문에 30분을 더 이동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식당에서도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원화로 결제해도 되고 똑같은 가치의 사토시로 결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에는 원화와 비트코인이 모두 있습니다. 무엇부터 쓰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원화부터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돈을 먼저 쓰고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돈은 가지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제라기보다 가치 저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달러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금융 인프라에서는 여전히 달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당장 달러 결제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는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합니다. 결국 온체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없애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세계에서도 어떻게 달러가 중심에 남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통화패권은 단순히 사람들이 달러 지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의 무역과 금융거래가 어떤 통화와 어떤 금융 인프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석유를 사고, 반도체를 사고, 채권을 사고, 기업들이 국제 거래를 할 때 여전히 달러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게 당장 가장 위협적인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달러를 거치지 않는 독립적인 글로벌 결제, 메일로 자리 잡는 순간이 훨씬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원과 러시아의 에너지, 중동의 원유가 달러도, 미국 은행도, 미국의 금융망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만으로 직접 결제되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달러 결제망과 경쟁하는 독립적인 글로벌 금융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볼 때 반드시 시간이라는 축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언젠가 달러와 경쟁할 수 있느냐와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의 성장이 미국에게 유리하냐는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미국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살 것이다 라는 주장에 조심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희소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물리적입니다. 보관해야 하고 운송해야 하고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몇 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자산인 동시에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가치에 국가적 신뢰를 부여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유동성이 깊어지고 국가와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을 국제거래에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스스로 달러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성장을 가속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전략은 오히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은 최대한 오래 유지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 사용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희소 자산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채굴 산업을 확보하고 ETF 시장을 만들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 역시 이미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말하자면 달러라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다음 시스템에서도 자리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스콧 베센트의 장기국채 바이백이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 미국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국가부채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도 증가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은 연준의 양적 완화, QE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연준이 새로운 준비금을 만들어 국채를 사들이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이백의 규모 자체보다 다른 것을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장기금리의 급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장기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까?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달러의 구매력이 희생되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순간 금과 비트코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국채 바이백 발표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움직인 것은 단순히 유동성 때문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이른바 화폐 가치 희석,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장기금리가 내려간 것 자체도 비트코인에는 유리합니다. 국채에서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그 경쟁력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달러 약세와 화폐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자 대규모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상승이 더욱 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금리 하락, 달러 약세, 화폐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대규모 숏 스퀴즈, 이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신의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논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피아트 머니로부터의 탈출인가?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한 탈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러와 원화를 사용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기업의 회계와 세금도 대부분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모든 기능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폐가 자리 잡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먼저 가치가 저장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거래가 늘어나고 충분히 보편화되면 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치 저장,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편의점 계산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국채를 살 것인가, 금을 살 것인가, 부동산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바로 이 경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은 비트코인이 이 경쟁에 참여하기에 과거보다 훨씬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정치인들조차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커지고 투자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생기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 정치권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정치의 게임 이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트코인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사람이 온체인으로 달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기회 자체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희소자산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세계의 현금이라면 비트코인은 그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희소자산의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둘은 지금 당장 반드시 서로를 죽여야 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이동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금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고 금리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자본은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지켜야 할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변화에 민감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금 정도가 대표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이제 그 선택지에 비트코인이 들어왔습니다. 24시간 거래되고 국경이 없으며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직접 보관할 수도 있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장 커피 한 잔을 사는 최고의 결제 수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과 자산을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 다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가 많아지고 유동성이 깊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고 상인과 기업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저는 미국 역시 이 긴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에게 달러 패권은 너무나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막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른 국가가 먼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달러의 시대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면 그곳에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 두 전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채 시장을 관리하고 달러 시스템을 지키려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며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적 노출도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베센트의 국채 바이백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한 장면은 꽤 상징적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채 시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논리를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불러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자신의 부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커질수록 높은 금리를 오래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금리를 억제하려는 압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선택지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를 당장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커진 뒤에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에서 하루아침에 탈출하는 기술이 아니라 달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기술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살 것이냐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미국이 자신의 국채 시장을 지키려는 행동을 할 때 비트코인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달러를 완전히 대체한 결제 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고민할 때 이제 비트코인은 무시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핵심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기술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